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가오루 고팔다스. 이나무 옮김. 수호 서재. 1. 행복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남인도 음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실수였는지 모른다. 가는 곳마다 남인도 음식 산바르가 나를 따라다녔다. 1년 내내 아침에도 산바르, 점심에도 산바르, 저녁에도 산바르가 내 앞에 차려져 나왔다. 잘 모르는 이를 위해 설명을 곁들이자면 산바르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렌틸콩을 주재료로 토마토, 무, 가지, 양파 등 여러 가지 채소와 향신료를 넣고 만든 인도식 매콤한 수프다. 산바르라는 이름 자체가 모둠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말로 여러 식재료가 어우러진 요리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 여기에 도사나 이들리, 바다 같은 유명한 남인도 음식이 곁들여진다. 도사, 검은 렌틸콩과 쌀 반죽을 발효시켜 얇고 넓게 펴서 바삭하게 구운 것. 이들리, 검은 렌틸콩과 쌀 반죽을 발효시켜 만든 찐빵. 바다, 렌틸콩 가루와 삶은 감자로 만든 반죽을 기름에 튀긴 것. 지역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인도뿐 아니라 영국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 렌틸콩 수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왔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의 전문가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든 최고의 산바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는 푸네에서 성장했다. 푸네, 인도 중서부 뭄바이에서 기차로 5시간 거리의 소도시. 하지만 내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뭄바이 시내의 고층 빌딩들 항복판에 위치한 아람시, 수행 공동체, 아람시에 머문다. 그 단순한 장소에서 나는 지난 25해 동안 수도승으로 살아왔다. 그곳에서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대 동양의 지혜를 공부해 왔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술을 세상과 나누는 법을 배웠다. 아람시에서 하는 내 강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점심을 먹자고 나를 초대하지만 나는 대부분 거절해 그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수도승으로서 나는 친방종을 경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의 습관을 끊임없이 단속하는 것은 수행자에게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몇 달에 걸쳐 간곡한 청을 받고 마지못해 아이에르 씨 부부의 초대를 수락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최고의 산바르. 5월 중순이 되면 뭄바이는 습한 기후로 악명높다. 셔츠가 땀에 젖어 끈적거리며 등에 달라붙을 정도다. 하지만 해수면 높이에서만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하리프라사드 아이에르와 랄리타 아이에르 부부가 사는 우아한 월리 지역, 뭄바이 남부 해안가 지역. 월리 지역의 구름 높이로 치솟은 최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뭄바이의 이 지역은 뉴욕 5번가나 런던의 파크레인 같은 번화가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곳의 유명한 타워인 팔레 로얄이나 옴카르 1973은 거부들만의 천국이다. 팔레 로얄, 320m 높이의 주상 복합 건물. 옴카르 1973, 267m의 세계 빌딩.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승려인네가 나를 초대한 자비심 넘치는 집주인의 28층 아파트에 앉아서 아라비아 해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면 나는 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공유하려는 비밀 이야기가 그들 부부에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설정한 높은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산바르를 미안해하며 나에게 대접하던 부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데 나는 약간 황당스러웠다. 나는 숟가락으로 산바르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푼이 3개라니.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짙은색 참나무 식탁 상석에 나를 앉혔다. 식탁 중앙에 놓인 섬세하고 눈부신 장식물이 한낮의 햇빛에 반사되어 실내를 환하게 했다. 식탁은 오직 나만을 위해 차려져 있었다. 나뭇잎 형태의 묵직한 황금빛 접시 하나와 그 위에 백조 모양으로 접혀있는 천 냅킨, 그리고 접시 주위에는 다양한 크기의 나이프, 포크, 스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 앞쪽에는 스푼 3개, 오른쪽에는 나이프 2개, 왼쪽에는 포크 4개가. 4개의 포크라니. 우리 아시람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5손가락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람을 다 뒤진다 해도 포크 4개가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약간 불안하게 아이에르 씨를 쳐다보면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간청했다. 종잡을 수 없는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들의 미로 속을 안내해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래도 재미없는 일이다. 아이에르 씨는 나에게 손수 점심을 차려주고 싶어 했지만 내 설득에 못 이겨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내 제안을 단호히 물리치며 북적거리는 주방에서 여러 명의 요리사가 만드는 뜨거운 도사와 그 밖에 준비된 음식들을 직접 내오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나는 한 손에는 디저트용 나이프를, 다른 손에는 샐러드용 포크를 움켜쥐고서 도사와 전투를 치르려고 덤볐다. 두말할 필요 없이 나에게는 이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하리프라사드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으로 먹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음식은 손으로 먹을 때 더 맛있다고 나는 언제나 믿어왔다. 하리프라사드는 부자였지만 오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무척 겸손하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나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서 겸손한 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우신 평범한 남도인인 부모님 덕분이죠. 비록 오늘날 하리프라사드의 접시 주위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은 전혀 아니었다. 나는 첸나이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첸나이, 타밀나두주의 주도로 남인도 최대의 도시. 그는 도사를 산발에 살짝 담그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아내 랄리타가 또 한 접시의 도사를 들고 와서는 잠시 옆에 앉아 남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겨우 먹고 살았고 공장에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무명옷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옷들을 형들과 누나들로부터 물려받아 입었는데 나는 막내라서 내 옷 대부분은 상표에 형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봐. 당신 형제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머리가 뛰어나니까 이 옷들을 살 여유가 있게 된 것이잖아. 랄리타가 남편의 접시에 뜨거운 도사를 하나 얹어주며 끼어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가 구찌 옷을 입은 세련된 정치인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집에 계시면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우리가 먹을 음식을 전부 요리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우리의 상담사가 되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단단히 틀어올린 쪽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두 팔은 우리를 껴안기 위해 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머니가 바라셨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군요. 하리프라사드는 내 말을 흘려들으며 말했다. 뭄바이 공과대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대학 입학 후 그곳에서 잘 해내려고 발버둥치면서 받은 중압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대학에서 최우등상을 받았고 그것을 인정받아 하버드 MBA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뭄바이 공과대학교. 공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인도 최고의 대학. 하버드 MBA. 경영학 석사. 주방에서 랄리타가 은쟁반에 담아서 가져온 인도식 아이스크림 망고 쿨피를 보고 우리의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다. 하버드 대학 시절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거듭된 사양에도 불구하고 내 유리컵에 망고 쿨피 2스푼을 듬뿍 얹어주며 랄리타가 물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마칠 때쯤 우리는 하버드 인도 학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땐 내가 만난 사람은 남인도인 하리프라사드가 아니라 해리였어요. 미국 친구들은 이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도 이제부터 해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해리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하버드에서의 성공은 35살에 불과한 그를 높이 밀어 올려 주었다. 이미 회사 역사상 가장 젊은 임원의 자리에 올랐으며 현재는 회사의 아시아 지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해리의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부가 얼마나 교양 있고 공손한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었다. 랄리타가 내온 세계적 수준의 산바르 역시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했다. 훌륭한 점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일어서야 한다는 신호로 그들에게 말했다. 더 오래 있고 싶지만 아람시에서 1시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야 하거든요. 택시를 불러주시겠어요? 택시라뇨. 해리가 기분이 상한 듯 외쳤다.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람시까지는 불과 30분 거리인걸요. 나는 그가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것이 기억났다. 그 차를 타고 가면 빠르겠군 하고 생각했다. 맛있고 정갈한 식사를 대접해준 랄리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나는 그녀가 몸이 좋지 않은 것처럼 배에 한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해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몇 초 만에 구름 높이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해리는 허둥대며 자기 몸을 뒤졌다.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 보이는 모습과 똑같았다. 자동차 열쇠를 깜빡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28층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금방 오겠습니다. 그는 사람 하나 없는 넓은 주차장에
횡하니 나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자동 센서 등이 켜지면서 남자아이의 천국이 펼쳐졌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자동차들의 축제가. 어린 시절 얼마나 자동차의 마음을 빼앗겼었는가를 기억하며 나는 주차장 안을 거닐었다. 내 승복 색깔과 똑같은 오렌지색 페라리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다. 어찌된 일인지 해리의 벤츠 승용차는 그곳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해리가 차 열쇠를 딸랑거리며 숨 가쁘게 뛰어나왔다. 당신의 벤츠는 어디에 있죠? 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쉽게도 그 차를 팔아야 했습니다. 뭄바이 거리를 달리기엔 차체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 대신 렉서스를 샀습니다. 렉서스를 타는 것이 진정한 신사의 표지라고 하더군요. 벤츠를 팔고 렉서스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라면 누구라도 즐겁게 고민하겠는데요. 우리 둘 다 오랜 친구처럼 웃었다. 서둘러 그의 빛나는 렉서스로 향해 가면서 나는 높은 사회적 위치와 부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가 영적 추구를 계속해 나가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음을 밝혔다. 그런 다음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짧은 여정을 위해 우리가 차 안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조수석 조명을 켜고 진지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행복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최고의 경험 중 하나이죠. 머리를 깎고 수도승이 되기 전 나는 푸네에 있는 대학 친구 3명과 함께 뉴델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예약했지만 우리 객실이 고층 빌딩 18층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리가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는 것을 봐주며 내가 말을 이었다. 호텔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은 뒤 우리는 오토릭샤를 타고 도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릭샤, 바퀴 셋 달린 3륜 택시. 레드포트에서 여정을 시작해 찬드니 초크에서 점심을 먹고 바하이 사원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레드포트, 붉은색 사암으로 만든 성벽 때문에 붉은 요새라는 이름을 얻은 델리 북쪽 야무나 강변에 위치한 성. 찬드니 초크, 레드포트와 마주보고 있는 구시가지의 재래시장. 바하이 사원, 연꽃 사원이라고 부르는 델리의 관광 명소로 흰 대리석으로 연꽃이 반쯤 핀 모습을 형상화한 아름다운 건축물. 그런 다음 인디아 게이트 주변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인디아 게이트, 영국의 독립 약속을 믿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인도 군인들의 넋을 기리는 뉴델리 중앙 교차로에 세워진 전승 기념물. 멋진 하루였어요. 피곤하고 약간 배가 고파진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 룸 서비스를 시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가 진 직후에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리가 놀라서 물었다. 헉,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걸어서 우리 방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다녀야 한다면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소할 겁니다. 랄리타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올라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가 농담을 했다. 내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거의 다 올라갔을 때쯤 당연히 우린 기진맥진했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재미있게 놀 때는 시간이 빨리 가기 마련이죠. 특히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 모든 것이 쉬워지죠. 동의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다들 무슨 얘기를 했나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웃기며 놀렸습니다. 그렇게 아무 불평 없이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약간 뚱뚱한 친구 한 명이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에게 물었어요. 난 괜찮아. 그 친구가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영 소질 없는 친구 한 명쯤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그가 바로 그런 친구였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재미있어요. 해리가 외쳤다. 그럼 아마 당신이 그 재미없는 사람이겠군요. 내가 놀리며 말했다. 몇 분간의 설득 끝에 우리는 이 친구가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이내 불쑥 내뱉더군요. 내가 너희한테 해줄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이야. 내가 오토릭샤에 우리 방 열쇠를 두고 내렸다는 거야. 우리 모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바하이 사원에서 아임사나 비폭력 원리에 대해 방금 전 배웠지만 그 상황에서 아임사를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임사, 여러 종교의 주요 교리 중 하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우리는 호텔의 여분의 열쇠가 있기를 기도하며 모든 자제력을 발휘해 1층 카운터로 다시 내려가는 침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해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당신 얼굴이 상상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후에야 나는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자동차 열쇠를 깜빡했을 때 그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리, 당신은 삶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이룬 것 같은 성공을 그저 꿈만 꿀 뿐이에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공부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최고급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또래들보다 앞서서 전문가의 명성을 얻을 만큼 출세했어요. 그러나 당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행복의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나는 가장 기쁩니다. 사회적으로 외적인 성취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가늠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기는 매우 쉽습니다. 당신이 삶의 그런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나는 무척 안심이 됩니다. 그런 것 같군요. 해리가 약간 불안해하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조가 바뀐 것을 느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우리 둘 사이에 흘렀다. 행인들은 우리가 탄 고급 승용차를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부러운 듯 쳐다보았다. 해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수도승이 되기 전에 내가 맛본 꿀은 위대한 성취의 꿀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성적이 언제나 1등이었다. 실제로 매 학기마다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또한 나는 학교 친구들과 결성한 밴드의 가수이고 기타 연주자였다. 학원 면에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청중 가득한 강당에서 박수 갈채를 받으며 노래하고 연주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휴렛 패커드에 취직해 훌륭한 직장을 품에 안았다. 휴렛 패커드, 실리콘밸리 1세대 기업으로 프린터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제조로 유명한 미국의 IT 회사. 나는 성취의 꿀을 맛보았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힘과 자신감의 꿀을 맛보았다. 사람들의 인기와 찬사를 받는 자부심의 꿀을 한껏 맛보았다. 그러다가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 나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신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신사와 가까운 사이인 델리 출신의 한 남자는 일종의 음악 신동으로 10살 때 이미 35종류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뭄바이의 음악계에 들어왔을 때 그 남자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무척 중요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뭄바이에는 5살 때 이미 80가지의 악기를 배운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남자에게는 그것이 삶에서 최초로 경험한 진실한 겸손이었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모든 최고의 꿀을 맛본 후 자부심의 가방을 들고서 수도원으로 아시람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학업적인 성취,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취직의 성취를 이룬 내가 여기에 있었다. 처음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30명 정도의 수도승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나보다 더 뛰어난 학업의 성취자들이었고 몇몇은 자기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영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지식과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수도원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맨 먼저 맛본 꿀은 겸손의 꿀이었다. 그것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겸손이었다. 나의 의지에 따른 겸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의 가방을 들고 그 공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깨닫는다. 나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모든 비누 거품이 터지면서 당신은 알게 된다. 더 중요한 인물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나의 스승과 그곳의 수도승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겸손이 영적인 성장,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특성인지 배웠다. 어떤 공간에서든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겸손이 가장 핵심적인 기본 사항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에고는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에고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겸손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 겸손은 내가 어떤 것을 잘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 중 최고는 아니다라고 인정한다. 수도원에 들어간 나는 깨달았다. 내 주위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배움의 길을 열었다. 그것은 이러한 것과 같았다. 만약 당신이 이 방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맛본 겸손의 꿀이다. 그 전에 맛본 자만심의 꿀은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깨달았다. 잠깐만, 이곳에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나보다 훨씬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나는 푸네 공과대학에서 공부했다. 훌륭하고 환상적이고 유명한 대학이다. 그러나 수도원의 여러 수도승들은 뭄바이 공과대학 출신이었다. 푸네 공과대학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환상적이고 훨씬 유명한 대학. 이것이 내가 맛본 겸손의 꿀이었으며 나는 그것을 맛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공간, 내가 누구보다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세로 들어가는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행복의 비밀. 우리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언제나 궁금해한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 하나의 관점이 있다. 결혼한 지 60년 된 여인이 있었다. 80이 넘었지만 옷차림과 행동에서 단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를 돌봐줄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그녀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영원히 집을 떠나는 날에도 그녀는 단아하게 차려입고서 문을 나섰다. 요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방이 준비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로비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만 했다. 마침내 요양원 매니저가 그녀를 방까지 안내하면서 도중에 그녀에게 앞으로 그녀가 생활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작은 공간에 대해 눈에 보이듯 설명해 주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방금 새 강아지를 선물 받은 8살짜리 아이처럼 열정적으로 말했다. 매니저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부인, 우리는 아직 그 방을 구경도 못했는걸요? 일단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지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나의 기쁨은 그 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그 방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가구 배치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우리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내 방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남은 생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리는 결정이에요. 당신도 알겠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미리 선택하는 힘이에요. 매니저가 놀라서 귀를 기울이는 동안 여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집중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부위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눈을 뜰 수 있는 한 나는 오늘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행복한 기억들에 내 생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매니저는 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와 절망으로 가득한 노부인의 긍정적인 태도에 놀랐다. 삶에서 문제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행복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분노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평화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미움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있다. 부정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평은 자동이다. 감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자기 안의 상처 마주하기. 두 사람이 언쟁을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방 안에 즉각적으로 탁한 에너지가 느껴질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적막감으로 인해 귀가 먹먹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의 단절도 이와 비슷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운전을 하면서 해리가 침묵을 지키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기분 상하게 했나?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사람을 모욕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행동 중 하나이다. 그렇게 2분쯤 흐르자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로 마음먹었다. 이 차는 어디서 구입했나요? 화제를 좀 더 그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 해리는 공통점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을 고맙게 여기고 따라와 주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와 나누기를 여전히 불편해했다. 먼저 벤츠를 팔고 나서 차를 사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어디를 가든 택시를 탔습니다. 어느 날 주비치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중 택시가 렉서스 전시장 바로 앞 신호등에 멈춰섰어요. 주비치, 뭄바이 시내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해변 지역. 이 차를 본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광이 나도록 잘 닦인 유리 안에서 이 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기운을 냈다.
내가 거들었다. 이 차는 당신이 무척 아끼는 소장품인 것 같군요. 그는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차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은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이 계기판의 세세한 측정값들을 보세요. 흰색 인조 가죽 시트의 꼼꼼한 바늘땀과 핸들의 촉감도 0에서 시속 100km까지 순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그 순간 해리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우리의 안전벨트가 팽팽히 조여지고 나는 그가 핸들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생각에 몰두해 있느라 앞쪽의 차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차들이 왜 밀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미안해하며 도로 앞쪽을 내다보았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나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해리는 당황해서 계속 도로 상황을 살폈지만 교통체증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네, 저는 괜찮지만 많이 놀랐어요. 이곳에선 이렇게 차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는 실망한 목소리였다. 비록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지만 뭄바이는 여전히 인도 교통사고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수가 런던과 비슷한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배가 넘는다. 차들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내달리고 막힌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나가려는 온갖 시도를 일삼기 때문에 당연히 난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렉서스 안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동료 수행자에게 회의에 늦을 것 같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린 차들 사이에 갇혀 있네요. 내가 말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끊임없이 울려대는 차들의 경적 소리 위로 내 말이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맞아요. 새 차를 타고도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는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갇혀버렸어요. 해리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나는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는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의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치듯이 말했다. 내 앞에 있는 차들 잘못인가요? 그들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도로를 충분히 넓히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내가 도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다 내 잘못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차를 잘못 산 걸까요? 오토바이를 샀어야만 했을까요? 오토바이를 사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나에게 말하지 않는 무슨 일인가가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외면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전석 옆 유리창에 비친 그의 슬픈 눈에서 쓸쓸한 눈물 몇 방울이 떠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말했다. 죄송해요. 대체 왜 이런 기분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사방이 막혔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은 왜 막힌 기분이 드나요? 내가 공감을 표시하며 물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바쁘기 때문에 내 모든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이 차 안에 꽤 오래 갇혀 있을 것 같고, 둘째로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맛본 최고의 산바르를 먹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는 실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싱긋 웃었다. 내가 자신의 기분을 풀어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그들의 슬픈 에너지에 함께 빠지기 쉽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런 대화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당신이 편한 데서부터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내가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해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보만이 렉서스를 몰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그 바보인가 봐요. 나는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늘 들어요. 그는 내게 털어놓으려는 잃어버린 과거를 응시하듯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뭄바이 공대에서 시작되었어요. 나는 애초에 그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싫다는 대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공학은 돈이 있는 곳이야. 공대에 들어가면 인생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이 일이라도 제기하면 부모님은 자신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어요. 앞쪽에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잘못된 신호였다. 우리는 여전히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었다. 그가 계속했다. 부모님이 나를 통해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버지는 공장에 새로 도입된 옷감 짜는 기계에 최신식 소프트웨어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학을 전공하고 그 공장에 취직해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단숨에 해결하는 슈퍼 영웅이 되길 원하셨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하버드대에 갔잖아요. 하버드는 나로서는 일종의 반항이었어요. 해리가 재빨리 내 말을 끊었다. 그는 다시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어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달아난 거예요. 터무니없게 들리는 건 알지만 하버드 경영학 석사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도망가려고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엉뚱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버드가 해결책이 되었나요?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경영학 과정을 이수했지만 나의 천직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좋았던 것은 랄리타, 아니 릴리를 만난 일이었어요. 랄리타 친구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릴리라고 부르곤 했어요. 우리 둘 다 남인도인이어서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이 차에 비할 바 없이 그녀와는 분명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어요. 나는 또한 그녀가 의학을 공부하고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매료되었어요. 어쩌면 가끔은 그녀에게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도 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나는 의학을 공부할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둔 채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 인도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느라 그는 기운을 다 쓰고 있었지만 나는 중단시키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굉장했어요. 아니, 시작은 정말 놀라웠어요. 랄리타는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 대형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나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에 스카우트 되었어요. 회사는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억대 연봉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꽤 빨리 승진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묻곤 해요. 우리 두 사람이 직장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긴 근무 시간이 우리의 관계를 빠르게 악화시켰어요. 우리는 아이를 키울 시간은커녕 서로를 위한 시간도 거의 없어요. 랄리타가 집에서 몇 마디라도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녀의 가시돋친 말들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찌르는지 그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당연히 결혼 문제로 이어져요.
며칠 전에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그녀는 이혼을 원한다고 소리쳤어요. 인생 나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가 한 여성에게 물었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모두가 귀를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얼굴에 완전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히 예 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그와 주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요,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남편이 당황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행복이 달려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서 행복을 선택합니다. 만약 내 행복이 다른 사람, 사물 또는 상황에 의존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임에 참석한 모두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하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외출을 하든 집에 혼자 있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행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독신일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삶도 즐겼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쉬워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나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집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닿는 모든 일을 해요.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남편을 자유롭게 하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모두의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여성의 말에서 나는 많은 영감을 받는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게 결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혜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보내던 바다가 지금은 더위에 시달려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토록 순수하게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증발할 수 있을까요?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한 집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나 정도의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세상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가 정말로 솔직하게 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자아는 이처럼 타인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인정한다. 그는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고 나는 느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겉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겉에 가지고 있는 것이 속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역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종종 가장 적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터득했지만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다. 나의 영적 스승 중 한 명인 사트 치난단 스와미가 나에게 들려준 아름다운 비유가 있다. 인생 나무라고 불리는 비유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는 그것의 뿌리이다. 나무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뿌리이고, 두 번째는 둥치며, 세 번째는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다.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나무는 폭풍, 태풍 등 어떤 강한 바람에도 튼튼하게 서 있다. 하지만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뿌리는 우리의 영성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의 성취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가 가진 장치들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의 재산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추종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카리스마는 사람들에게 보인다. 우리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뿌리, 즉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듣고 이해해주는 것이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자동차 바퀴는 몇 미터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다. 적어도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다. 문제로부터의 자유. 웃음 뒤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개인적인 투쟁을 겪고 있다. 모두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압박감이 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 일을 하는 사람은 마감 시한에 대한 압박감, 또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 대출금, 각종 청구서,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일화를 들려준다.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전에 내가 런던 히로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입국 심사관인 인도 출신의 나이든 관리가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곳에 왔소? 나는 강연을 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이요? 나는 약 2주 동안 머물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소? 하고 물었다.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그가 대뜸 물었다. 당신은 결혼했소? 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인도인이잖아요. 내가 입은 옷을 보세요. 나는 수도승이에요. 그러자 그는 얼버무렸다. 혹시나 해서 확인했을 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다.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소? 내가 다시 그러라고 말하자 그는 질문했다. 당신은 혹시 인생에서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소? 그는 내 허를 찔렀다고 내심 즐거운 표정이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빠져 있다고 느끼진 않는가 말이오. 내가 말했다. 물론 있지요. 그는 그것이 무엇이오? 하고 신이 나서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 삶에는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내 뜻밖의 대답을 무척 좋아했다. 내 여권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고는 내가 문을 지나갈 때 내 삭발한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축복까지 내려주었다. 그는 말했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살아가기를, 인생에서 어떤 문제도 겪지 않게 되기를. 하지만 문을 다 통과한 후 나는 몸을 돌려 그에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내가 수도승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문제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경쟁과 압박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독신이든 기혼 남성이든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이든 수도승이든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겪고 있다.
모두가 개인적인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다. 단지 겉모습만 다를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